한국인들은 치열한 개인 간 서열 경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끊임없이 열등감과 우월감이 교차되는 걸 경험합니다. 이 우월하다는 느낌을 확인하는 것은 저는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동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를 고양시키고 끌어올리는 데에 아주 민감해요. 하나는 가장 흔한 건데요. 한국은 개인 간 경쟁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인 간 서열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서열 경쟁을 한 거예요. 순위가 매겨지는 거죠. 그래서 1등이 돼야 살아남는 사회. 그러니까 치열한 개인 간 서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어떤 고통을 겪게 되냐면, 자, 순위 싸움을 계속 하다 보면 윗사람한테는 뭘 당하겠어요? 무시를 당합니다. 무시를 당해요. 야, 너 나보다 아래잖아, 자식아. 자, 그러면 이제 그때 느끼는 게 열등감이에요. 아, 난 저 사람보다 훨씬 못하구나. 아래쪽에 있구나. 나는 열등하네. 이런 걸 당했는데 억울하지 않나요?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죠. 근데 공동체가 있으면 그걸 거기서 해결이라도 할 텐데, 억울함을 얘기해서. 공동체도 없고 개인이에요. 혼자. 그런 걸 어떻게 풀까요? 나보다 서열이 낮은 사람한테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마치 그런 거죠. 직장에서 직장 상사한테 엄청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장이라고 쳐요. 부장한테 엄청 깨졌어요. 근데 혼자예요. 공동체가 없어. 그러면 누구한테 그걸 풀겠어요? 대리한테 푸는 거죠. 대리가 또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말단 직원한테 풀고, 그 직원은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마누라 패고 뭐 이렇게 되는, 소위 이제 한국의 학대 연쇄 도미노 같은 게 생기는 건데, 정풀 데 없는 사람은 쓰레기통 차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치열한 개인 간 서열 경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끊임없이 열등감과 우월감이 교차되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서열 경쟁 속에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걸 우월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이 이중 심리, 사실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거든요. 열등감이 심하지 않은 사람은 우월감 추구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이 심할수록 우월감을 추구하죠. 그래서 깨지고 치고 깨지고 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내가 서열이 더 높다라는 것을, 내가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서열을 매기기가 애매하면 깎아내리면 되죠. 그러면 나보다 서열이 낮은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우월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이 우월하다는 느낌을 확인하는 것은 저는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동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가 한국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삶의 동기가 돼버렸어요. 가슴 아프게도. 사실 그거는 인간 사회에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신병적인 쾌감인데요. 내가 더 잘났어를 확인하면서 느끼는 쾌감은.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해요. 왜냐? 내내 남들한테 넌 못났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더 잘났다는 걸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이유, 그거고, 두 번째는 이 개인 간 경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런 사회는 자기 고양 심리가 강해진다. 이게 여러 사회학 연구나 심리학 연구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관계에 있다는 거죠. 개인 간 서열 경쟁이 심각할수록 사람들은 자기 고양 욕망이 커진다.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서열이 높다는 걸 남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 못났다고 하면 절대 안 되죠. 잘났다 그래야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기를 노출시킬 때 자기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런 성향이 이제 굉장히 강해져요. 이거는 개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문제인데요. SNS에다가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거 사람들 싫어하죠. 맛있는 거 먹는 장면, 어디 좋은 데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이런 걸 올리고 싶어 해도 집에서 런닝 입고 라면 끓여 먹는 장면 같은 건 찍어서 안 올리잖아요. 가장 인간적인 장면일 텐데. 그러면 당장 야, 너 찌질하게 사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를 좀 포장해서 좀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심리가 강해지는 게 경쟁사회입니다. 치열한. 따라서 자기 고양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심해지면 나르시시즘 성향이라고도 하죠. 그게 완전히 굳어지면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를 고양시키고 끌어올리는 데에 아주 민감해요. 그렇다면 타인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태도로 나갈까요? 깎아내리는 거로 나가죠. 나를 올리는 것은 동시에 상대방을 깎는 것과 비례관계에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건 정말 악성인 경우인데, 인간 혐오, 인간 증오 심리도 나날이 좀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치열한 개인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은 인간을 선한 존재로 볼까요? 악한 존재로 볼까요? 저는 악한 존재로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겪어보니까. 너무 끔찍하잖아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서 결국 오징어 게임에서 그 주최자들은 뭘 확인받고 싶어 합니까? 인간은 악하다는 것을 너도 인정하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죠. 인간에 대한 불신을 너도 가져라 라고 요구하는 게 오징어 게임의 1편이잖아요. 그 노인이 죽을 때까지 그거를 성기훈이란 주인공한테 얘기하죠. 넌 아직도 사람을 믿냐? 사람은 악한 존재야. 믿어서는 안 돼. 그래도 마지막에 주제는 결국 뭐냐? 현실에 패배하는 걸로 나오지만 적어도 인간은 악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오징어 게임 주최자들한테 성기훈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자, 어쨌든 인간 혐오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 불신, 인간 증오, 인간 혐오. 치열한 개인 간 경쟁 사회에 살다 보면 사람을 상대하면서 계속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인간의 선함을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누구든지 걸리면 깎아내립니다. 이거는 이제 무차별적으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 사실은 총기 난 사람과 유사한 이런 행동을 하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어요. 우선 제가 제일 권장하고 싶은 첫 번째는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나부터 정상화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로 평가한다, 가치를. 자, 근데 인간의 가치를 외모로 평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뭘로 평가할까요? 외모로 평가하죠. 이게 두 개가 다를 수가 없어요, 기준이. 타인을 평가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외모라면 그게 타인이든 나든 간에 똑같아요, 적용 기준은. 자, 근데 자기가 못생겼어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어요? 절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사람, 자기의 가치를 뭘로 평가할까요? 돈으로 평가합니다. 그럼 재벌되기 전에는 절대로 자존감이 높아질 수 없겠죠. 자, 이것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왜곡돼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나부터 내가 사람의 가치를 뭘로 평가하는지를 한번 검토해보고 그게 정당한 기준이 아닐 경우 그것부터 좀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의 가치를 뭐 인간성이라고 해보죠. 간단하게. 인간성으로 평가한다, 나는. 그걸로 평가하겠다. 그럼 나의 가치를 뭘로 평가하겠습니까? 인간성으로 평가하게 되겠죠. 자, 이러면 자존감을 올리는 게 수월해지죠.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면 돼요. 이것만큼 사실 쉬운 것도 없어요. 물론 현실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것보다 쉬워요. 나쁜 짓 안 하고 사는 게. 그러니까 사회에 도움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도 쉬워요.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익적인 일을 하면 돼요. 근데 돈 벌어서 부자가 해야 된다? 이거는 자존감 올리는 수단으로 그걸 생각하면 자존감 올리기 너무 어려워요. 잘생겨야 된다. 외모가 뛰어나야 된다. 이것도 태어난 이상 내가 일정한 외모를 가지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람을 평가하는 제대로 된 기준, 올바른 기준인 사회적 기여도 혹은 최소한 인간성, 도덕성 이런 것으로서 사람의 평가 기준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타인도 그걸로 평가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그걸로 평가하게 될 것이고 거기로부터 자존감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지적인 인간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혼자 고립돼서 살다 보면 끊임없이 사회로부터 막연하죠.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막연하게 사회 이런 주류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여기로부터 낙오되고 뒤처질까봐 몹시 조바심을 내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비교하게 되고 자꾸 주변 사람들과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남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해야 되고 그 수준에 맞춰야 되는 강박감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는 지지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즉 나를 인간 그 자체로 놓고 보고 또 나의 가치를 정당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것과 한 명도 없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큰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심리학자들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있냐 없냐의 차이는 커요. 그래서 지지적 관계가 전혀 없다면 아무리 자존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내가 사람의 가치를 올바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고 그런 입장에서 살아가려고 해도 지지적 관계가 없으면 힘을 못 쓰고 무너질 경우가 많아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 위에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은 세상, 그 속에서 자기의 중심을 지키면서 계속 버텨나가기란 대단히 힘들죠. 그래서 그럴 때 한 명이라도 지지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두 명만 있어도 힘낼 수 있습니다. 너 세상 사람들 다 너를 그렇게 봐도 나는 아닌 거 알아. 이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존감 문제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병든 사회에 있다. 잘못된 세상에 있다. 이런 이해의 기초에서 그렇다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내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어. 난 무기력하고 무력한 존재야. 그냥 집에서 수양이나 하겠어. 이런 사람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과연? 어렵죠.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을 외면하고 피하고 한사코 개인의 침잠에 사는 사람은 자존감을 높이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직시하고,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나는 혼자이지만 현재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이거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노력하고 실천하는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해야 저는 자존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중요한 수단, 도구, 나의 성장과 발전 이런 걸 위해서, 자기 치유를 위해서, 또 다른 편으로는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징표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어요. 저 사람 봐봐, 성공했지? 자존감이 높잖아. 야, 너 지금 경쟁에서 자꾸 뒤처지고 대인관계에서 고전을 맺지 못하고 있지?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자존감 열풍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외국에는 없었다기보다는요, 좀 지나갔어요. 그 흐름이 한번.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때는 이 자존감이 엄청난 사회적 화두가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어떤 주는요, 이 자존감을 높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고, 주 정부 차원에서 자존감을 진작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해서 막대한 돈을 투여하기도 했어요, 미국에서. 근데 뭐 결과는 안 좋았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모든 것의 근원에, 문제의 근원에는 자존감 문제가 있다. 자존감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가 기본이다. 따라서 자존감을 높이면 다 해결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열풍이 한번 지나가고 이게 해봤자 안 되더라 하는 걸 느낀 다음엔 쏙 들어갔죠. 근데 한국이 좀 늦어요, 그런 점에선. 미국에서 한번 그렇게 대유행을 타고 나서 10년, 20년 뒤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와서 또 막 유행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미국을 20년 격차로 뒤쫓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미국이 신자유주의가 된 것은 80년대인데 한국은 90년대부터지 않습니까? 한 10여 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유행했던 것이 한 10여 년 뒤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경우도 꽤 많죠. 그래서 자존감 열풍도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한국에서 자존감 열풍이 불었던 것은 한국인들이 자존감에 실제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일단은 자존감에 문제가 없는데 관심을 보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존감이 중요하지 않다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중요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체의 기관 중에서 심장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죽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항상 심장에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관심이 없죠, 평소에는. 그러다가 언제 관심을 가지느냐, 심장에 이상이 느껴지면 관심이 생깁니다. 요새 심장 뛰는 게 좀 이상해, 답답해. 그럼 막 인터넷에 뒤져보고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존감도 비슷해요. 정신에 있어서는 심장 같은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죠, 자기 자존감에. 그러다 보니까 맞아, 자존감 문제 있는 것 같아, 나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고, 한국 사람들의 상당수가 자존감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존감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자존감 열풍이 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승리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자존감은 어떤 점에서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중요한 수단, 도구, 마치 자존감 학원이 있으면 스펙 쌓듯이 가서 자존감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식으로 이해된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편으로는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징표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어요. 저 사람 봐봐, 성공했지? 자존감이 높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자존감과 경쟁에서의 승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인식되는 그런 사회 문화가 있다는 거죠, 사회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자존감에 문제가 있어서 나의 성장과 발전 이런 걸 위해서, 자기 치유를 위해서 자존감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야, 내가 아무래도 이게 지금 경쟁에서 자꾸 밀리는 게 자존감이 좀 딸려서 그런가 봐, 요걸 좀 보충해야 되겠어 하는 차원에서 자존감 관심도 높아진 측면도 있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자존감 열풍이 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짜 자존감 권한사회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가짜 자존감은요, 진짜가 아닌데, 자존감이 없는데 혹은 낮은데 마치 자존감이 높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갖게 되는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쾌감,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짜 자존감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자존감을 높이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죠. 오히려 가짜 자존감을 갖고 있다 보면 자존감을 정말로 높이거나 회복하는 데는 방해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좋지 않은데 왜 한국 사회는 이 가짜 자존감을 권하는 풍토가 생겼을까? 그 이유는 자존감이 뭐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자존감은 나의 가치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자기를 존중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 여기서 핵심은 나의 가치에 대한 평가라는 건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해요. 뭐 예를 들어 이 책 가치가 있냐 없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치가 높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가치가 있으면 그만큼 이 책을 제가 아끼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겠죠. 물론 이제 물건이니까 존중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겠지만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겠죠. 근데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이 가치 평가를 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대상과 똑같이 사람의 가치도 평가합니다. 다만 그 기준을 뭘로 평가하냐가 중요한 건데 사람의 가치는 여러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하나의 기준만 있을 뿐이에요. 원래는 사회에 얼마나 그 사람이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 기여도라고 표현하는데요.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서 평가되는 건 외에는 달리 평가할 기준이 없어요. 사람의 가치는. 뭐 이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집안에서 아버지의 가치는 보통 뭘로 평가됩니까? 가족에 대한 공헌도로 평가되죠. 그 아버지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성실하게 노동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을 잘하고 공정하게 나눠주고 또 가족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정신적 지주 노릇을 하면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고 가족 전체 유지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가치는 거기서 결정되는 거죠. 그걸 안 하는 아버지도 있어요. 매일같이 술 먹고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가족들 괴롭히는 아버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로서의 가치는 없죠. 왜? 가족에 공헌하는 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래요. 그 구성원들이 구성원으로서 가족에 기여하는 정도가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 가치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랑 똑같이 한 인간의 가치는 그 사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의 가치와 원균의 가치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여하는 정도가 달라요. 사회에, 공동체에. 근데 이순신 장군의 기여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인간의 가치는 공동체나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평가된다면 자존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걸 수긍하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나보다 가치가 더 높다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왜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자존감 문제가 심각해졌냐? 한국 사회가 사람의 가치를 사회적 기여도로 평가하지 않고 돈으로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사회입니다. 자,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인 중에 99%의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제대로 평가 못해요. 자기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자존감을 가질 수 없죠. 그래서 한국 사회 진풍경, 아주 가슴 아픈 풍경이 하나가 나오는 게 부모들 중에 그렇게 자식들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옛날 부모들은 더 그런데 이 애비처럼 살지 마라, 이 부모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그 부모들이 평생 도둑질하면서 사는 나쁜 사람들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부모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한평생 나쁜 짓 하나 안 하고 착하게 산 사람들, 또 한평생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노동한 일한 그런 분들이에요. 한마디로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왜? 자기의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높게. 돈이 없거든. 한평생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사회로부터 돈 없는 인간이라는 이유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이 분들도 인간의 가치라는 것이 나처럼 살아서는 이게 유지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는 자기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하죠. 저 달리 얘기하면 착하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성실하게 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과도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한국 사회가 굉장히 잘못된 사회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 평가되는 사회에서 자존감 손상은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자존감이 손상되고 추락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얘기하면 되잖아요. 사회가 잘못됐으니까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는 사회로 개혁을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는데 주류심리학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주류심리학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 심리학이에요. 제가 그래서 반대하는 것도 있죠. 이 심리학에서 자존감 문제는 원칙적으로 병든 사회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에 주력합시다 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심리학이 아니에요.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가짜 자존감을 오히려 권하는, 자존감 문제를 애매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가짜 자존감을 권하도록 만드는 게 처방에 더 맞는 거죠. 즉 자존감이 낮아? 그건 네 문제야. 사회 문제가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가 진짜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가짜 자존감을 부추기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